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양 플랜트와 셰일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양 플랜트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 중에 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셰일가스. 그래서 두 개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987년도부터 비파계를 시작했고요. 유양원자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도 비파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비파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친구 도움을 받아서, 손주 비파계 검사 쪽의 업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탈 악포 FPSO 프로젝트, 그리고 아드마 움사이프 프로젝트, 그 다음에 토탈 울산 FPSO 프로젝트, 그 다음에 봉코트 프로젝트, 이렇게 주로 해양 쪽을 했었고요. 주로 했던 업무는 토탈사에서 근무했을 때 QA/QC 또는 비파계 관련 필름 판독, 그다음에 UT 크로스 체크, 이렇게 해서 비파계 검사 선주 감독으로 이렇게 쭉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강의 드릴 목차는요,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오일 플랜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셰일가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의는 비파계 하신 분들이 해양 플랜트가 어떤 종류가 있다, 또 셰일가스가 뭐다, 이런 정도의 조금 기본적인 거를 익히는데 어쨌든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정도로 이제 참조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드릴십인데요. 이게 쉽게 드릴, 뚫는 배.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시추선, 원유를 시추할 때 시추선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원유를 뽑아 올리기 전에 뚫어서 바닷속에 총공을 뚫어서 원유를 뽑아 올리는 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드릴십은 결국 심해에서 어떤 원유를 뽑아 올릴 때 결국 이 드릴십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드릴십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FPSO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드릴십의 수주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어떻든 FPS라든지 이게 얼마나 있을 거냐를 예측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FPSO입니다. 그래서 FPSO도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쪽 칸에는 이제 원유를 뽑아 올려서 처리하는 어떤 설비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위쪽으로는 자그마한 종육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에는 이제 뽑아 올리는 원유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PSO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대우, 삼성에서도 FPSO를 많이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쪽 관련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아왔을 거고 들어왔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서브시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가 어떻게 됐는지인데, 이제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플랫폼들, 그 다음에 텐션 레그 플랫폼들, 그 다음에 FPSO,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고요. 이 밑으로 이제 원유를 뽑아 올리는 이제 라이저 파이프라든지 연결돼서 뽑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서브시 시스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씨 쪽에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바다 위보단 바다 밑에 이렇게 뽑아 올리는 설비들이 쭉 돼 있고, 실제 이 위에 있는 건조하는 이 비용보다는 바다 심해이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공사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해양 플랜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해양 플랜트 개발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컴퍼니, 즉 그 선주사를 얘기하겠죠. 발주처, 주문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획하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광구권을 확보하겠죠. 그러니까 뭐 나이지리아든 어떤 아프리카 쪽에 원유가 나오는 광구권을 먼저 이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이게 그 경제성이 있는지 이렇게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 설계를 하고,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주를 주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발주를 주고 나면은 뭐 현대든 대우든 삼성이든 이렇게 메이저 회사에서 발주를 받아서 이제 건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구매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시운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형 조선소들에서는 이런 기본 설계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상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세 설계에 따라서 제작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다 이제 만들어졌으면 다시 선적해서 운송하고, 그래서 이제 원유를 뽑아 올리는 그런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 전체 방식을 이제 뭐 요즘에는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주문주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동을 하게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유지 보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유를 다 뽑아 올리면 이제 정지가 되죠. 그리고 폐쇄. 그래서 보통 그 해양 플랜트, 즉 FPSO나 이런 종류는 한 30년 정도 원유를 이제 뽑아 올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일 플랜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그 용어들이 약간 나오는데요. 뭐 그냥 그 플랫폼이 어떻게 뭐 어디 얼마 정도 깊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뭐 F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고정된 플랫폼, 픽스드 플랫폼 해서 그 플랫폼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약 480m 정도. 그 다음에 CT, 컴플레인트 타워에서 이거는 450m에서 한 900m 정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TLP, 아마 TLP도 조금 들어봤을 겁니다. 텐션 레그 플랫폼에서 이거는 450m에서 2000m 정도의 수심이 되는데 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니 TLP라고 해서 이건 450m에서 2000m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여기는 그 플로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보통 이제 플로팅이라는 게 이제 뭐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것들 시스템인데, 이건 보통 600m에서 3000m 정도에 있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SP라고 하는데, 이제 스파이럴 플랫폼 해서 이제 약간의 그 유소년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어진 거고요. 600m에서 약 3000m 정도. 그 다음에 FPS, 이거는 뭐 플로팅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어쨌든 뭐 이것도 바다 위에 떠서 생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FPSO, 이게 약자죠. 뒤에서도 아마 나올 건데요. 아마 FPSO를 가장 많이 아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또 오프로딩,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플랜트 종류 중에 이제 그 서페이스 플랜트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바다 표면에 떠 있는 상태,
바다 표면에 떠 있는 이제 플랜트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플로팅, 그 부유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 플로팅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수압리그, 뭐 제겁리그, 세미리그, 드릴십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플랜트 중에 이제 그 FP 아까 그 픽시드 플랫폼, 픽시드라는 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플랫폼에는 이제 자켓을 베이스로 하는 그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CGBS, 콘크리트 그래비티 베이스드 스트럭처 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무게로 이렇게 지탱하는 것들, 그걸 CGBS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TLP 앞에 나왔죠. 텐션 러그 플랫폼, 그러니까 어떤 긴장 그 플랫폼을 바다에서 이제 지지할 때 텐션 러그를 통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만 SP 스파이럴 플랫폼, 이제 유선형 형태로 된 이제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픽시드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제 아마 많이 듣게 될 건데, 신문지상에서도 FPS를 얼마나 수주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FPS가 거의 이제 약자가 이겁니다. 플로팅, 떠 있다는 거죠, 바다 위에. 그 다음에 프로덕션,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러지, 뽑아 올린 원유를 저장하고, 오프로딩, 그 다음에 이 뽑아 올린 원유를 이제 하역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부유식 원유 저장 하역 설비, 이걸 줄여서 이제 FPSO라고 그럽니다. 즉 이제 바다 위에서 어쨌든 바다 위에 떠서 원유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원유를 거기다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배에다가 이제 그 하역하는 설비가 돼 있는 걸 FPSO라고 그러는데요. 이 FPSO는 이제 아까 해서 시추선, 시추선이란 거 드릴십이죠. 시추선이 이제 그 시추가 완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브시 플랜트, 아까 바다 밑에 이제 라이즈 파이프라든지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치들이 되어 있을 때 이제 FPSO가 이제 그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로 가서 앵커나 이런 것들로 고정시켜서 이제 그 자리에서 30년 이상 오일을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뽑아 올린 걸 정제하고 생산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하게 된 것들을 이제 셔틀 탱크, 뭐 그 근거리에 움직이는 그런 탱커들, 그 다음에 VLCC, 뭐 초대형 유조선이죠. 그 유조선에다가 이제 원유를 실어서 하역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FPSO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FPSO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처음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윗부분, 그러니까 정육공장처럼 돼 있는 부분을 톱사이드, 그 다음에 밑에 배처럼 생긴 데를 헐사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톱사이드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작업을 하겠죠. 뭐 원유를 뽑아 올리면은 이제 원유하고 또 뭐 모래나 이런 것도 분리하게 되고, 원유의 이제 각각의 종류도 분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톱사이드에는 파이프 설비들, 그 다음에 발전 설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헐사이드는 이제 원유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탱크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